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5천만의 공통 합의사항인 국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9월 여운형이 세우려고 했던 조선인민공화국이 실패한 이후 1998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국가다운 국가가 수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2018년 현재 만 20살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8년을 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국가가 수립된 해로 보는 것은 그해 2월에 김대중 당선자가 대통령에 취임했기 때문인데 그들은 선거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던 민주주의 국가를 넘겨받아서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199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기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는 물이 푸른색이고 한국인의 머리카락과 눈동자가 검은색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비록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 대한민국 헌법도 조문은 그대로 있지만 그 의미와 효력이 바뀌었습니다. 삼권 분립과 헌법주의를 포기한 바는 없지만 그 삼권 분립이 때로는 통합돼서 하나의 권력이 되었다가 때로는 또 나뉘어서 4개의 권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헌법주의 또한 본뜻을 잃었다고 하겠습니다. 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대통령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가 헌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한 5년의 임기를 고집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비록 그렇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 1998년에 새로 제정된 헌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부정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취임 선서를 하고 그들이 나라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직에 취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사항은 1993년 제14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영삼, 2003년 제16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무현, 그리고 2017년 제19대 보궐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의 경우에도 공통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주의가 훼손된 것을 리버럴 계열의 새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무능 또는 헌법 위반 때문이라는 비판과는 별개로 이들이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식 대통령이 아니었다 하는 주장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구촌 어느 곳에도 그곳이 문명사회라고 한다면 국가 조직을 갖추지 않은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짐이 곧 국가이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군주국의 시대를 지나면서부터 국가는 영원불멸, 즉 항구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조직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 군주국은 군주가 항복을 하든지 또 군주의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사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의 민주국가는 단 한 사람의 국민이 살아남더라도 단 한 뼘의 영토가 남아있더라도 국가는 사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해서 항복문서에 조인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영토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영토 변경이 전면적이거나 그렇다면 국가가 사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군국주의가 끝난 이후 전쟁으로 영토가 변경이 된다든지 하는 예는 극히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사멸할 수 있는 예를 오늘날에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투발루처럼 영토 전체가 바닷속에 잠기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경우에도 물속에 잠긴 영토 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다든지 혹은 거기에 철골 구조물을 세워서 거주하는 주민이 한 명이라도 있게 된다면 그 국가는 사멸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현실성은 거의 없는 이야기지만 국가가 항구성을 지니고 있다 하는 면에서 국가조직이 이렇게 자연환경의 변화로 국가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영역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 로봇인 국가 권력 담당자들을 무력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대한민국의 이러한 파괴 세력,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가까운 뿌리를 1980년 5.18 광주혁명에
두고 있습니다. 5.18 광주혁명이 대한민국을 부정했다 하는 것을 수많은 학자들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5.18을 지지하고 5.18을 기리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5.18 광주혁명을 비교적 오랜 기간 연구해온 전문가 몇 사람의 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훈, 그는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5.18 광주혁명 당시 5.18 참가자들이 점령한 지역에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징발, 인력 동원, 이러한 국가로서의 권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5.18은 폭력을 숭배한 우리 역사의 민중주의의 절정이었다. 5.18은 단 한 번으로 족한 대혁명이었다. 사유재산을 징발하고 시민을 징발했다. 이것은 해방 광주가 자신을 국가로 정립한 것과 같다.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 김상봉 전남대학교 사회철학 교수라는 사람의 글, 그것도 소개하겠습니다. 6.25는 5.18에 비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인 범위에서 훨씬 더 포괄적인 사건이었으며 그 집단 행위의 강도나 밀집도 그리고 영향력에서 역시 5.18을 능가하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6.25가 서로 주체성의 비범한 분출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5.18은 우리 역사에서 드물게 보는 서로 주체성의 현실태였다. 김상봉은 6.25와 5.18 광주혁명을 같은 선상에 놓고 6.25 동란보다 더 비범한 5.18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6.25 동란을 김일성 괴뢰 집단이 대한민국을 침공한 용서할 수 없는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봉은 6.25 동란이 강도나 영향력 등에서 5.18을 능가하는 사건이었지만 서로 주체성의 현실태, 즉 그들만의 나라를 만드는 것, 거기에 있어서 5.18이야말로 비범한 분출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25는 이 6.25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들만의 나라를 만드는 데 실패했지만 5.18은 그 성공의 정도가 6.25보다 더 앞서서 더 많은 그들만의 나라를 실현했다. 그래서 비범한 분출이 결국 훨씬 뛰어났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비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아주 비슷하지만 그 비슷한 비교 대상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때 그 차이 부분의 우열을 논하는 것이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붉은색 계통이 있을 때 주홍색은 주황색보다 더 붉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은 불보다 더 얼음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다면 6.25 동란과 5.18 광주혁명의 기본적인 유사성은 무엇이었을까? 김상봉은 그가 쓴 다른 글에서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에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서기 1800년 이후 이 땅에 군림했던 국가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나라였던 적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기 1800년 이후 한반도에, 특히 이 대한민국의 영토 그 위에 있던 국가 가운데 김상봉 그가 말하는 그들 모두의 나라였던 적이 없었다. 김상봉은 그 1800년 이후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국가는 모두 민중의 적이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는 1980년 당시 대한민국은 5.18의 혁명적 의의를 은폐하려고 했지만 5.18은 국가와 민중의 충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5.18 민중은 국가를 때려 부수려고 국가에 대적해서 싸웠다. 그것을 1980년 당시 대한민국이 알아주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김상봉은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대변한 나라는 진압군의 나라는 아니었다. 광주 항쟁 내내 두 개의 나라가 충돌했는데 하나는 진압군의 나라였고 다른 하나는 광주 시민들의 나라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김상봉이 말하는 광주 시민은 말 그대로 행정적으로 광주시의 시민은 아닙니다. 5.18 광주 혁명이든 혹은 5.18 광주 항쟁이든 이렇게 국가를 때려 부수려고 일어선 그 민중들, 그들을 광주 시민이라고 쓴 것이지요. 그런데 광주 시민들, 그러니까 5.18 세력들, 그들이 대변한 나라는 진압군의 나라는 아니었다. 진압군의 나라는 당연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조국인 대한민국인데 1980년 당시 이 광주 항쟁에 뛰어들었던 광주 시민이라고 김상봉 씨가 부르는 그들의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과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결국 5.18 광주 혁명은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6.25 동란과 5.18 광주 혁명의 기본적 유사성이 여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 유사성은 첫째,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란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떤 투쟁, 반란 그런 것과는 그 엄중함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사성, 그것은 통일입니다. 5.18 광주혁명 참가자들과 5.18 측 학자들이 5.18 광주혁명의 목표가 통일이다 하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김상봉이 6.25 동란과 5.18 광주혁명을 같은 선상에 있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김일성 집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일성 괴뢰 집단은 6.25 동란을 통일전쟁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 괴뢰 집단이 통일전쟁이라고 부르는 6.25 동란, 김상봉이 그것과 비교를 하면서 훨씬 더 서로 주체성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났다. 6.25 동란이 실패했지만 5.18 광주혁명은 그러한 서로 주체성이 현실태로서, 그러니까 현실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더 우수했다. 실제로 그들만의 나라를 만드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 이들 학자군의 주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런 면에서 통일까지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6.25 동란이 말하는 통일, 전쟁, 그리고 5.18 광주혁명이 말하는 통일, 그리고 전쟁, 이것이 5.18 측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자리 잡힌 이론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리는 통일, 그런 점에서 6.25 동란과 기본적인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이지요. 아무튼 김상봉의 주장은 5.18 광주혁명 참가자들이 새로운 국가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김흥명, 그는 조선대학교 정치학자라고 알려져 있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군부 쿠데타나 정권교체를 가져오는 선거혁명을 통한 승리의 과정에서 성숙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기층 민중이 일으키는 혁명의 성공에서 결실을 맺는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는 뜻하지 않게 이상한 혁명론 혹은 좌파 이론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학자이고 그들의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이해를 해야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참을성 있게 좀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를 좀 더 소개를 하죠. 4.19의 경우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반독재 투쟁에 한정되고 있었다. 이 사람은 4.19는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반독재 투쟁이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에 비하여 5.18 민중항쟁은 주체 세력이 기층 민중으로 전환되고 투쟁의 형식도 정치투쟁의 최고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무장봉기로 이어진다. 5.18 민중항쟁은 항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중심 세력에 의한 자치구로 결과되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민중해방을 위한 혁명적 민중항쟁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무장봉기를 대단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5.18 민중항쟁은 항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중심 세력에 의한 주동자, 주동층이라고 해야 하겠죠. 자치구로 결과되었다. 우선 결과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과를 냈다,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의 권력을 모두 배제한 국가로부터 탈취한 그런 지역을 자치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4.19가 반독재 투쟁에 불과했다. 그리고 5.18은 혁명이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역을, 자기의 영토를 확보하는 결국은 승리한 전쟁이었다 하는 뜻이 되겠죠. 김세균, 그는 서울대학교 정치학 교수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세균의 말을 물론 글로 쓴 것인데 그것을 소개하죠. 김세균 역시 무장투쟁을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학자입니다. 무장투쟁은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에 대항하여 기존의 지배 권력을 물리력으로 타도하고 피지배계급에 의한 새로운 대체 권력을 수립하려는 정치투쟁 가운데 최고의 그리고 가장 위력적인 투쟁 형태이다. 무장투쟁은 돌과 화염병과 최루탄의 공방전으로 벌어지는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런 무장투쟁의 결과 계엄군을 광주에서 철수하게 하고 당시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민중자치를 실시하였다. 법에 의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민중자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 민중은 시민학생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반 질서를 확보해 나갔다. 이는 민중 자신이 민중의 모든 권리 그리고 평등을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의 진보를 민중의 손으로 쟁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역사에 있어서의 진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중자치를 하면서 평등을 실행했다고 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으로 개인에게 자유로운 결정을 하게 하지 않고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 평등입니다. 그래서 김세균 역시 5.18 광주혁명은 새 국가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정환은 2010년 공동도시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5.18 광주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은 국민인 민중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18 광주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국민이 아니라 다중이었다. 이들은 그 용어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읽어주어야 합니다. 조정환이 말하는 다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인 사람의 무리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용어입니다. 그가 민중이 아닌 다중이란 말을 쓴 것은 이 민중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개인인 국민이 모인 집단을 의미하고, 조정환이 말하는 다중은 개인인 집단이 모였는데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버리고 새로운 국가의 국민이 되기로 한 그러한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정환이 설명을 합니다. 다중은 정치 질서의 근본 규칙을 새로 만드는 혁명적 권력이다. 정치 질서의 근본 규칙을 우리가 쓰는 말로는 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중은 재헌 권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들 재헌 권력이 구성한 당시 전남도청 건물에 본부를 두고 있던 민주시민투쟁위원회는 혁명적 자치정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18 광주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은 재헌 권력이다. 그들은 민중이 아닌 다중이며 헌법을 새로 만들고자 한 사람들이다. 헌법을 왜 만드느냐?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지요. 그래서 그들을 재헌 권력,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이라고 조정환은 부르고, 그들이 만든 이 민주시민투쟁위원회는 혁명적 자치정부다. 조정환도 아마 정부와 국가를 구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만드는 권력이 만든 자치정부, 그것이 광주 전남 도청 건물을 장악했던 그들이니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아닌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좀 더 거시적으로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정환은 좀 더 세밀하게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18 광주혁명에 참가했던 이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에 이 광주의 다중들은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거부했다. 광주에 투쟁과 삶의 공동체가 출현한 것은 이 다중이 자신들을 재헌적 주체성으로, 내전의 주체로 구축한 바로 이 순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18 광주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조정환은 내전의 주체다. 즉 나라를 둘로 나누려고 하는 그런 내전, 보통 내전은 그렇게 되겠죠. 둘로 나누든지
그 세력이 힘이 크다면 다 빼앗든지 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그 이론가이자 대학 교수로서 이 5.18에 대한 전문가들, 계속 그 분야의 연구를 해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한 설명이기는 하지만 대략 5.18 광주혁명에 참가한 사람들, 그들이 내전의 주체이자 재헌 권력이고 새 나라를 세웠다 하는 것이 분명하죠. 정재호는 조선대학교 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항쟁에서의 공포와 희망은 국가 주권 장악을 둘러싼 대결이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가 주권을 빼앗아 가겠다. 국가를 빼앗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먼저 붕괴시켜야 하겠죠. 정재호는 10일간에 걸친 무력 항쟁이 자치 수준의 해방도시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 수준의 해방도시, 그들이 5.18 광주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이 장악했던 그 지역은 빼앗은 것이다. 대한민국으로부터 빼앗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정재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민중이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급으로 노동자, 영세농민, 도시 빈민, 실업자, 룸펜 프롤레타리아트 등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국가 권력 장악을 목표로 하는 민중의 혁명은 1980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경계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정재호는 민중혁명이 성공해서 국가 주권을 장악하고 광주를 해방도시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5.18 광주혁명 참가자들이 국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도시를 만들었다는 설명인 것이죠. 또한 민중문화연구회라는 곳에서 민족현실과 지역운동 1985라는 그 연구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 그 자료의 1980년 5월 23일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 걸기대회는 24일부터 민주수호 범시민 걸기대회로 이름을 바꿔 부르고 광주 함락 전날인 28일까지 총 5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 자료를 발간한 곳은 5.18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락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지요. 왜냐하면 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그동안 그것이 적군이 됐던 아군이 됐던 대립하고 있는 어느 한편에서 사수하고 있던 영토를 반대편이 빼앗든지 또는 빼앗겼든지 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단 두 글자로 되어 있는 함락이라는 단어에서 1980년 당시 5.18 광주혁명 참가자들의 의식 속에서 광주는 그들만의 나라였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소개한 그 어떤 학자들보다 더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는 학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한동대학교 법사학 교수 이국운입니다. 이국운은 2010년 5월 5.18 기념재단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여기에서는 어떠어떠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파벳 A로 해서 A국가라고 줄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죠. 1980년 5월 20일경부터 27일까지 광주 일원에 존재했던 그 자치 공동체는 A국가의 임시정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5.18 광주혁명 참가자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군대나 그 군대에게 명령을 내린 정부는 A국의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5.18 광주혁명 참가자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군대, 즉 진압군이죠. 진압군의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또 그 군대에게 명령을 내린 정부,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이죠. 그런데 이 국군은 이 대한민국 혹은 대한민국 정부는 A국의 정부가 아니다. A국의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정부가 5.18 측의 A국, 그 정부가 아니다 하는 얘기는 결국 A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 5.18 측의 자기들의 나라는 대한민국과는 다른 어떤 나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국은 씨는 5.18 광주혁명 참가자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공수부대, 그 공수부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정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나라, 어떤 정부를 기다렸는지 그 내용을 소개하죠.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회복되어야 하는 그들의 국가인 A국가, 그리고 그 A국가의 정부, 그것을 이 5.18 광주혁명 참가자들은 간절하게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군은 1980년 당시 광주에 수립되었던 임시정부가 기다린 A국가, 그것은 5.18 광주혁명을 진압했던 정부는 물론 아니고 또 그 정부를 이어받은 정부들도 역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 논문을 쓴 것이 2010년이기 때문에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이론은 변함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겠죠. 그 이론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1980년 당시의 국가 대한민국도 A국이 아니고 그 사이에 쭉 특히 이 5.18 측에서 좋아하는 정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부도 있죠. 그런데 2010년 당시의 정부까지
다 A국이 아니고 A국 정부가 아니다 라고 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구는 5.18의 A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영원한 임시정부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 이들이 바랬던 국가는 생기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좌절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그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들이 원했던 그 사상과는 다른 인물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다른 인물이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A국이란 도대체 어느 국가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 구구는 상해 임시정부는 A국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또 5.18 광주혁명을 진압한 정부도 A국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948년에 건국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이 대한민국도 A국이 아닙니다. 상해 임시정부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말한 이 A국이라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해 임시정부보다 더 과거에는 이 한반도에는 민주공화국이 건국된 적이 없죠. 그러면은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은 어떤가? 그런데 이 구구는 이미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은 수립하는 데 실패해서 수립도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919년 상해 임시정부도 안 되고 그 이전에 있던 어떤 나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1948년에 건국된 대한민국도 아니고 또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도 아닌데 이미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이 민주공화국이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한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것이죠. 그러면 한반도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지닌 그 조직을 굳이 찾는다면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인정하지 않는 북한 괴뢰 집단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찾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국은 씨가 답변을 할 차례라고 하겠죠. 5.18 광주혁명으로 광주를 해방시키고 수립했다고 하는 그 자치공동체가 A국의 임시정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A국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김정일 집단의 국가,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서는 김정은 정권이 이끌고 있는 그곳, 북위 38도선 이북 지역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그들이 한반도 유일의 국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렇게 논문으로 이 자료에 쓴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현존하는 그리고 회복되어야 하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상해 임시정부도 아니고 심지어 여운형의 그 공화국 실패한 그것도 아니고 김대중도 아니고 노무현도 아니고 김영삼도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국가가 이 조건에 맞을 수 있는가? 결국 북한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국은 씨는 답변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 자신이 컨서베이티브, 보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거나 또는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존중하고 지키고자 하는 자유는 프리덤이고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은 압제의 배제입니다. 간섭의 거부, 저항하고 그래서 아주 가깝죠. 그래서 이 리버럴이거나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누구나 알고 있고 또 누구나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국가로, 자신이 국민으로 있는 국가, 자신의 조국, 그것을 전복하려고 한다든지 국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학자들의 주장이 그러한 위험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들을 했지만 우리 5천만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과 함께 계속 번영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생각이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죠. 조금 전에 이국은 씨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한민국을 부정한 이국은 씨, 그가 바로 청와대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런 국가를 부정하는 이국은 씨가 위원으로 있는 그 위원회에서 만든 헌법 초안을 가지고, 헌법 개정안 초안이죠. 그것을 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국가를 부정하는 자가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전문가, 그런 사람이 이 위원으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부적인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터전인 이 국가 자체를 해체시키는 데까지 가는 그러한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